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스페엑스X가 상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쟁 이슈는 완화되고 금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요. 공포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장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흐름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2% 상승했고 S&P 500은 1.3%, 나스닥 100은 3.3% 올랐습니다. 장기 채권도 0.9% 올랐는데요. 미국 4대 지수 모두 같이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드디어 $8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며 유가가 먼저 반응했고 18일 종전 MOU로 지정학 리스크도 한 달락 마무리됐죠. 에너지 기업 주가는 힘이 빠졌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가치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크게 상승한 분야는 역시 반도체인데요. 팀쿡이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아이폰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은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인식하고 끌어올렸습니다. 인텔은 15%, 마이크론은 14% 상승했습니다. AI 수혜는 전력과 AI 데이터 센터로 이어졌는데요. 지휘번호버가 22%, 버티브가 12%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이 큰 분야를 봤더니 에너지가 있죠.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6% 하락했습니다. WTI가 내려가고 있지만 에너지 기업의 실적은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산업재가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정보기술이 3.3%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6%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5.3%까지 키워졌고요.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랑 리츠가 가장 소외되어 있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가치주, 중형 가치주 둘 다 같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좀 내려왔고 대형 성장주가 1.9% 올랐습니다. 배당에서는 기술배당, VIG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커버드콜, 제피큐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배당 성장 SCHAD는 2.9% 하락이 나왔습니다. 성장을 보면 반도체 신고가 경신하고 인공지능인 AIQ는 5% 올랐습니다. 혁신은 원전 URA가 3.6%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3.3% 남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이번 주 반등폭이 컸던 기업 중에 브로드컴이 있는데요. 5.9%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0% 이내로 다시 들어왔고요. 넷플릭스는 반대로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고배당 기업들을 보면 에브비랑 로키드 마틴이 크게 하락했죠. 4.6%, 4.3% 하락이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500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시장은 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기대했지만 눈높이를 채우지 못했죠. 다만 CEO는 2027년까지 AI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380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고 현재 $411까지 반등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바닥 확인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지고 상승 채널을 다시 만든다면 조정은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 차트를 보면 3월에 $68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느새 $510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뒤 횡보하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이 둔화되자 주가도 함께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수주 잔고는 $1940억 달러에 달하고 신규 방산 계약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 불안이 계속되는 한 로키드 마틴의 수주 흐름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현재 배당률은 2.59%로 평균 수준이고 방산 배당주로 양호한 구간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S&P 500이 이번 주 1.3% 상승했고 환율은 0.9% 올랐습니다. 1,533원이 됐는데요.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갖고 있었다면 2.2%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2024년부터 S&P 500 같은 패시브 ETF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VO가 운용자산 1조 달러를 넘겼는데요. 패시브 비중도 이미 40%를 돌파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중산층 축소와 부유층 확대의 흐름과 닮아있다는 건데요. 결국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간 사람들이 자산계층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이 거대한 돈의 방향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스페이스X로 거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죠. 아래 레버리지 상품까지 합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 매도 금액은 2,81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즉 매수 후 홀딩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 조절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 차트를 보면 화요일에 2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85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약 17% 손실 구간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혁신주는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평단을 낮출 수 있고 단기의 흔들림에도 오래 가져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이번 주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중국과 일본 반도체 ETF가 크게 올랐습니다. AI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이 다시 한번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대로 약세를 보인 분야는 우주산업이었는데요. 스페이스X를 제외한 다른 우주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고 작게는 마이너스 5%, 크게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습니다. 우주산업 안에서도 종목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 이야기인데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워시가 어떤 인물이고 이번 발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시장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 연준 의장이기 때문이 아니죠. 워시는 인플레이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고 시장 기대보다 훨씬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FOMC는 앞으로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보여주는 첫 신호였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의원들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 중간값은 3.8%고 2027년은 3.6%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려오지만 위쪽의 점들이 여전히 많죠.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 재상승을 걱정하는 위원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기대한 빠른 완화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발언을 투자 관점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2% 물가 목표를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건 금리 기대를 낮추는 신호였죠.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필요하면 인상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죠. 시장은 앞으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AI는 미국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변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AI 성장은 막지 않겠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AI 생산성이라는 당근과 금리랑 가이던스 폐지라는 채찍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히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금리가 돈의 가격을 결정한다면 대차대조표는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2022년부터 유동성이 줄어들자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었죠. 작년부터 방향이 바뀌었고 증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 케빈 워시가 대차대조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부담이 되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현금을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대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 붐으로 인해 9% 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만의 GDP 성장률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하죠. 특히 작년 4분기에 전년 대비 12.7% 상승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알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TSMC가 대만의 주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GDP의 22%가 반도체 섹터이고 성장률로 보면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대만의 GDP 성장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입니다. TSMC의 주가 차트를 보면 GDP 성장률이 낮았던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좋지 못했죠. 지금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TSMC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 궁금하다면 대만 GDP 성장률과 TSMC의 출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AI 칩 생산의 출발점이 TSMC이기 때문인데요. 출하량이 둔화되고 대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테마도 가열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라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는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규모도 약 30조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갈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페이스X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량 기업들의 현금 조달 금액을 같이 보겠습니다. 6월에 오라클 200억, 아마존 280억 달러였죠. 스페이스X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재무 안정성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이익을 비교해보면 스페이스X만 유일하게 마이너스죠. 성장성은 크지만 아직 이익으로 검증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같은 돈을 빌려도 재무 부담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스페이스X에 투자할 때는 매출 성장뿐 아니라 이익 전환 시점과 부채 부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올해 IPO를 진행한 15개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을 평균 내서 보면 1일 차이는 22.7%로 크게 올랐고 1주 차이는 그보다 못하지만 18.5%로 선방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31.1%까지 더 크게 올라갔는데요. 추세로 보면 스페이스X도 1주 차라서 살짝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채권 발행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넓게 메이저 기업들의 IPO 이후 수익률을 보면 상장 이후 1개월은 평균 수익률이 4%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3개월이 지나서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1년 뒤에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5%까지 하락한 구간이 발생됐고요. 즉 좋은 기업도 상장 초기에는 절반 가까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0만 원까지 흔들릴 각오가 있어야 장기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중국의 유니트리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R1이라는 로봇인데 가격은 4,900달러로 원화로 보면 7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로봇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봇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조업 공장에서는 이미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흥미로운 건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고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특히 중국의 물량 공세는 로봇 대중화를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기존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 자동차 시장까지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 시장 규모만 30조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 제조, 서비스, 구조 전체가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이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분야는 인간의 노동입니다. 이미 식당만 봐도 닭을 튀기는 로봇부터 서빙 로봇까지 쉽게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미래 기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인건비와 생산성을 바꾸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규어 로봇이 택배 물건을 정리하는 장면을 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00시간 가까이 작업 중이고 처리한 택배는 24만 9천 건에 달합니다. 사람에게 200시간은 거의 한 달 근무 시간인데요. 로봇은 잠도 자지 않고 충전만 하면 사람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ASML 같은 해자 기업이 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어떤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까요? 분야별로 나눠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정밀 가공이 필요한 핵심 부품은 일본 기업들이 강하고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GPU와 AI 플랫폼은 역시 엔비디아가 중심입니다. 로봇 관련 회사들을 보면 이미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고 아직 덜 오른 기업도 있는데요. 이럴 땐 마음 편하게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ETF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BOTZ랑 ROBO는 자주 언급되어서 알고 계시죠? 새롭게 가져온 ETF가 KOID입니다. 앞에서 해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담긴 ETF입니다. 3개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최근 일주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KOID가 32%로 압도적으로 높죠. 제가 좋아하는 BOTZ는 5.9%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횡보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KOID는 피지컬 AI가 관심을 받자 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로봇에 집중된 투자를 원한다면 KOID가 좋습니다. 섹터 구성을 보면 기술주가 42%, 산업재가 36%로 두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자동화가 결합된 시장이라는 뜻이겠죠. 오른쪽 투자 기업들을 보면 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만 봐도 로봇 테마에 포커스를 맞춘 ETF란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KOID는 작년에 상장한 ETF입니다. 그동안 자산 규모가 작아서 제외했지만 이제는 2억 달러를 넘어서 함께 살펴볼 만한 구간에 왔고요. 총 보수는 0.69%로 BOTZ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 주가 수익률을 보면 중간중간 굴곡이 있지만 방향은 우상향이죠. 피지컬 AI가 더 주목받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생활 속에 들어온다면 KOID의 성장 여지도 충분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추적해볼 만한 ETF입니다. 절세 계좌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거나 ISA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로봇 테마를 담고 싶은 분들은 국내 상장 ETF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번에 국내 상장된 로봇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로봇 ETF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중국, 미국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투자 기업을 보면 한국 로봇 ETF는 두산이 중심이고 중국은 유비테크, 미국은 엔비디아가 핵심입니다. 같은 로봇 테마라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실제 수익률은 어느 쪽이 가장 좋을까요? 올해 초부터 가장 강하게 오른 건 역시 한국 로봇 ETF인데요. 약 16% 상승했고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 로봇 ETF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서 현재 13.7% 상승 중이고 중국 로봇 ETF는 최근에 반등했지만 연초부터 여전히 부진하죠.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봇 ETF라도 투자 국가와 구성 종목에 따라서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요.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변동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유독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손가락 움직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로봇이 아니라 물건을 짚고 정리하고 도울 수 있어야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타임라인을 보면 2021년에 처음 공개가 됐죠. 당시에는 완성도보다 방향성을 보여주는 수준이었고 그런데 3년 뒤에는 테슬라 공장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외부 기업에게 판매하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 연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가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생산성과 판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스페이스X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될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금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골드만삭스가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낮추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의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 선물을 보면 2020년도에 한돈이 21만원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돈이 111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92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금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0년부터 금 보유량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채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채권을 팔아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30년 만에 금이 미국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부채 위험 증가로 달러가 실물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을 매수하는 국가를 보면 올해는 폴란드가 20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그 다음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중국도 여전히 금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신흥국이라는 점이죠. 전쟁과 통화 불안이 남아있는 한 금에 대한 장기 수요는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달러 강세, 기술적 약세, 추세 이탈, 차익 실현 등 다양한 악재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반대편에는 중앙은행의 매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준금리가 될 건데요. 채권보다 금이 매력적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최근 기준금리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FOMC에서 케빈 워시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는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은행들도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의 역발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 경우 금값 하락 압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겠죠. 물론 금리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긴 흐름으로 보면 금리는 결국 내려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값 하락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을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금을 사거나 금통장을 활용하거나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비용과 접근성을 함께 보면 가장 편한 방법은 역시 ETF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낮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금 ETF를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GLD랑 IAU가 있었는데요. 이후 총 보수가 낮은 ETF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QQQ 옆에 QQQM이 생긴 것과 비슷한 구조죠. 이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ETF는 IAUM입니다. 총 보수가 0.07%에 불과하고요. 모두 금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 차이는 결국 비용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인데요. 신시내티 파이낸셜, 필립 모리스, 매드트로닉, 리얼팅커, 몬델리즈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마이크론이 들어있죠. 최근 HBM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24일에는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을 잘 지켜봐야겠고요. 25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리고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지 않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모건하우절의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수익은 보통 대단한 매수보다 오래 버틴 시간에서 나온다입니다. 고진감래 정신으로 오래 장기 투자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